지금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 최상위 국제고 학생이 단 일주일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한국, 중국보다 100년 앞섰다라는 말을 남긴 건데요. 아버지 사업이 한국 기술력에 밀려 무너진 탓에 늘 한국을 얕잡아 보던 학생은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 체험을 직접 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용기 있게 한복은 한국의 것이라 발표했지만 곧바로 거센 비난에 휩싸였는데요. 과연 이 학생의 고백은 중국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국제고등학교 2학년 리하오입니다. 3년 전 7월 15일 아버지의 반도체 부품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3나노 공정기술 앞에서 완전히 밀려났죠. 2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식탁을 주먹으로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기술은 빨라 보여도 결국 중국이 다 삼켜버릴 나라라고요. 우연히 반짝하는 거라며 붉어진 얼굴로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배웠거든요. 역사 시간에 왕 선생님은 칠판에 조선족 복식 사진을 붙이며 한복이 조선족의 전통 복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는 식으로 설명했죠. 교실 앞 40명의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외인은 쉬는 시간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인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비교하는 건 우스꽝스럽다고요. 인구 5천만 명짜리 나라가 14억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한국 수학여행이 결정됐을 때 저는 내심 우쭐했어요. 중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가서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오면 더 확실하게 우리의 우위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강자가 약자를 내려다보듯 여유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전날 밤 9시 아버지는 제 방으로 들어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한국에 가서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실은 별거 아니라고, 중국의 상하이나 선전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중국 내 순위 5위 안에 드는 명문 국제고 학생인 제가 그 작은 나라에서 뭔가 배울 게 있을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도 1만 미터에서 내려다본 한국 땅이 생각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의 거리보다도 짧은 것 같았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무너뜨렸나 싶었죠. 장외인은 옆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국의 GDP 17조 달러와 한국의 1.8조 달러를 비교하며 보여줬어요. 거의 10배 차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반 학생 30명 모두가 그 숫자를 보며 중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중국의 우월함을 더 확실히 알려주겠다고요. 3박 4일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장 앞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경찰이나 공항 직원이 줄 정리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CCTV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두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장외이가 제 팔을 찌르며 속삭였어요. 저기 봐라, 줄도 제대로 못 서고 있다고요. 중국 같으면 벌써 절반은 처리됐을 거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이 궁금했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앞사람과의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재빨리 타려고 했는데 앞에 서 있던 한국 아저씨가 저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화가 날 뻔했는데 그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릴 사람 먼저라고요. 그제야 보니 차 안에서 내리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들이 양쪽으로 비켜서서 내릴 사람들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줬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타는 사람과 내리는 사람이 부딪히며 밀고 당기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어떤 고등학생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할머니는 고맙다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감시도 없고 처벌도 없는데 질서가 유지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지하철마다 보안 검색대가 있고 역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도 새치기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설도 별로 안 보이는데 더 질서정연했습니다. 가이드 민지가 저희 옆에서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배운다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가장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장외인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어요. 너무 소극적이고 답답하다고 중국처럼 빠르고 역동적인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지하철역 계단에서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왼쪽은 비워두는 모습,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서 급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요. 나도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배려할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숙소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계속 그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베이징에서 20분 걸리는 지하철 구간을 서울에서는 15분 만에 이동했는데 훨씬 질서정연하고 편안했습니다. 장외인은 샤워를 하면서도 중국의 지하철이 더 빠르고 현대적이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빠르고 현대적인 게 전부일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사회가 더 발전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7시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점원이 없었어요. 무인 편의점이었죠. 처음에는 중국에서도 본 적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무인 점포는 얼굴 인식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도난 방지 센서가 빼곡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CCTV는 계산대 위에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상품에 도난 방지 태그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손님이 물건을 짚고 셀프 계산대에서 정직하게 계산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장외인은 이걸 보고 비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다고 중국 사람들이 오면 금방 망할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건 순진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신뢰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정류장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USB 충전 포트와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했습니다. 베이징의 버스 정류장은 그냥 간단한 지붕과 의자만 있는데 여기서는 승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가득했어요. 가이드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사람을 돕는 데 쓰인다고요. 감시가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똑같은 기술인데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송도 국제도시를 견학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완전히 압도됐어요. 먼저 AI가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분석해서 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더라고요. 덕분에 대기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에서도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여기와 비교하면 수준이 달랐습니다. 공원의 벤치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휴대폰 충전까지 가능했어요. 가로등에는 대기질 측정 센서가 달려 있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표시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 깨끗한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쓰레기통이었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면서 쓰레기량을 감지해서 수거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기 전에 미리 비우니까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송도는 세계 최초의 완전한 스마트 시티라고요. 모든 기술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베이징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감시와 통제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얼굴 인식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추적하고 신용 점수로 행동을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송도는 달랐습니다. 기술이 시민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돕고 있었어요. 똑같은 AI와 센서 기술인데 사용하는 철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건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빗물을 재활용해서 조경에 사용했습니다. 건물 외벽의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공기를 정화하고 있었어요. 장외인은 여전히 중국의 선전이나 상하이가 더 크고 화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규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려는 기술과 사람을 돕려는 기술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우리는 감시와 통제에만 집중할까요? 진정한 발전은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철학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10시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궁 입구에 200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유럽인, 동남아시아인들이 다양한 색깔의 한복을 입고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장웨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라, 조선족 복식을 한국 전통 옷이라고 속여서 팔고 있다고요. 외국인들이 속고 있는 거라며 혀를 찼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만약 정말 가짜라면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할까요? 게다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복 체험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한복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발전해온 전통 복식이라고 각 부분마다 의미가 있다고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왕 선생님은 분명히 한복이 조선족 복식이라고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궁궐 안박물관에 들어가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면 가득히 조선 왕조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지속된 독립왕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시물을 보니 한복의 변천사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완성된 복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복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더 강조되어 있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한복을 입은 외국인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복을 입게 되었냐고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특히 한복의 우아한 라인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딸은 한복을 입으니까 한국 공주가 된 기분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배웠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지가 저희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최근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도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젊은 한국인들도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했어요. 거기서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봤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한국의 문화유산 목록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한복과 관련된 전통 의상 문화가 당당히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 관련 전시관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사가 객관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각국이 고유한 특색을 발전시켰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한복은 한국 고유의 미적 감각과 생활 양식에서 나온 완전히 독창적인 복식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한복을 중국 거라 주장했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장웨이는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선전이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민지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중국에서는 한복이 조선족 복식이라고 배웠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민지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조선족은 19세기에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그들이 한복을 입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조선족이 한복을 입는다고 해서 한복이 중국 옷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한복을 입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유네스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각국의 박물관 자료들을 확인해봤어요. 모든 자료가 한복을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한복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부끄러웠던 건 제가 확인도 해보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9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자유로움이었어요. 중국의 교실처럼 책상이 군대식으로 일렬로 늘어서 있지 않았습니다. 4명씩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내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들은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의 설명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선생님이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지적이라며 칭찬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박하면 큰일 납니다.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고 혼나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누가 틀린 답을 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와주며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한다고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발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급식 아줌마들에게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급식실이 항상 시끌벅적하고 새치기도 흔한데 여기서는 질서정연했어요. 더 놀라운 건 급식을 다 먹은 후였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식판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더라고요. 당번이 정해져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청소 시간을 봤는데 이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교실, 복도, 화장실까지 학생들이 직접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깔깔 웃으며 즐겁게 청소했습니다. 장회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학생들을 청소부로 부리는 후진국 시스템이라고요. 중국은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한다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을 자신이 돌보는 거였어요. 한국 학생 하나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학생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들 반의 목표가 전원 합격이라고 했어요. 1등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함께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베이징에서는 친구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험 점수도 공개하고 순위도 붙이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1등보다 모두가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서로 노트도 빌려주고 모르는 문제도 함께 풀어본다고 했습니다. 체육 시간도 달랐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실력이 부족한 학생도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학생이 골을 넣을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모두가 즐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방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을 구경했습니다. 토론 동아리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토론했는데 서로를 존중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점 말이에요. 우리는 개인의 성취만 강조했는데 한국은 공동체의 발전을 중시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1등을 만드는 교육과 협력을 통해 모두를 성장시키는 교육. 어느 쪽이 더 발전된 방식일까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점수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보안 검색대가 눈에 띄었어요. 가방을 열어 검사받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교실마다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일 만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억압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을 믿지 않고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은 일렬로 앉아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의견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학생들은 그냥 받아 적기만 했어요.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갔을 때는 더 답답했습니다. 학생들이 밀치고 새치기 하는 모습이 당연해 보였어요. 한국에서 봤던 질서정연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장회의는 여전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에서 본 것들을 폄하하며 중국이 훨씬 역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각 조별로 여행에서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지하철에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송도의 스마트 기술들, 경복궁의 한복 체험 모습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복은 조선족 복식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전통 복식이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직접 박물관에서 확인했고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선배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내가 중국인이 맞냐고 한국 편을 들다니 나라를 배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저를 향해 야유를 보냈어요. 장외인은 얼굴을 붉히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뭘 먹고 왔길래 이런 말을 하냐고 부끄럽다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이라면 나는 기꺼이 배신자가 되겠다고 대답했어요. 선생님들도 당황했습니다. 왕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혼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학생으로서 분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는 정치가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어요. 그날 이후로 학교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한국 빠순이라고 부르며 따돌렸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수군거리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부모님도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걱정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왜 괜한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조용히 지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의 질서의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는 철학,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정직함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반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학생들처럼 줄서기, 자발적 청소, 서로 돕기를 해보자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중국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라도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교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던 친구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를 따라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자 우리 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급식실에서 새치기 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청소 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조용히 적당히 지내면 안 되냐고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면 거짓이 진실이 된다고 말이에요. 2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반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들이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하던 줄서기가 이제는 우리 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새치기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청소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번이 아니면 절대 청소를 안 하던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빗자루를 들기 시작했어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업 분위기였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어서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당황했지만 점점 좋아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경쟁보다는 협력이 늘어났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전에는 서로 노트를 빌려주고 모르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장회의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인정하기는 싫어했지만 우리 반의 새로운 분위기는 마음에 들어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요. 다만 한국이랑 연결 짓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어느 나라에서 배운 거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반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서로 도우며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는 제 행동을 못마땅해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학부모들에게 우리 반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협력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을 모범 사례로 삼아서 다른 반에도 적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일부 선생님들은 이런 변화가 학생들을 나약하게 만들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쟁 없이 어떻게 실력이 늘겠냐고 중국식 교육의 장점을 포기하는 거라고 비판했어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반의 학업 성취도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상승했습니다. 낙오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상위권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실력도 더 탄탄해졌어요. 4개월 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반을 시범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율과 협력을 통한 교육혁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반에서도 우리처럼 해보겠다고 나서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1학년 한 반과 2학년 두 반이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반들을 직접 찾아가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따라하면 소용없고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5개월이 지나자 학교 전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급식실 질서도 많이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처럼 경쟁에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는 모습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장회의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이 나쁘지 않다고, 우리 반이 확실히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는 고집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들이 원래 중국에도 있었을 거라고, 한국이 특별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로 다툴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에서 나온 방법이냐가 아니라 그 방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한 사람의 용기가 100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3 2학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였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경영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본 교육 시스템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경쟁보다 협력을, 통제보다 자유를, 암기보다 사고를 중시하는 그런 교육을 중국에도 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셨어요. 교육학 같은 건 돈도 안 되고 미래도 없다고, 차라리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게 낫겠다며 비꼬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걸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여전히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추월할 거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현혹되어 중국의 자존심을 잃었다고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기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작은 나라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사회 시스템, 교육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허락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보라고, 하지만 후회해도 늦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교육제도, 핀란드의 혁신 교육, 싱가포르의 인재 양성 시스템까지 다양한 나라의 교육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신했어요. 중국도 변할 수 있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졸업식 날, 저는 졸업 연설자로 선정됐습니다. 학교에서 일으킨 긍정적인 변화들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연단에 서서 저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에서 받은 충격과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낸 작은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가능하다고 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표정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말하는 거였고, 그 진실이 언젠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대학에 합격한 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교육 현장을 더 자세히 보고 한국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장회의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인정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며, 자신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을 제대로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저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후 중국의 교육 현실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경쟁과 통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협력과 자유를 바탕으로 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관계가 되길 바랐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사회 시스템을 배우고 중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발휘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미래를 꿈꿨습니다. 첫 학기를 시작하기 전날 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 송도의 스마트 벤치, 질서정연한 지하철역, 그리고 함께 청소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까지.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이에요. 진실과 사람을 위한 기술, 협력과 배려를 중시하는 교육,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는 자세. 이 모든 것을 중국 땅에 심어서 꽃 피우고 싶었습니다. 1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진정한 선진국은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는 국경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